그 앞에 모든 자산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내년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분에게도 여쭙고 싶고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올해 투자 성과가 어땠냐라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 시장의 모든 흐름 내에서 투자자들은 같이 울고 웃었는데요. 올해는 역사적인 큰 변동성 장세 아래서 투자자들의 투자 성과가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의 큰 변동성의 근원을 찾으려는 여러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어찌됐건 연초에 시장이 생각했던 모든 경로가 비켜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주가와 채권 가격의 낙폭만은 아닐 겁니다. 이 변동성이라는 이 크기는 결국은 주가의 하락폭 그리고 상승폭 모두를 포함하는 그림인데 그걸 윗줄에 그려봤습니다. 지금처럼 주식 채권의 변동성이 1, 2년을 기준으로 저렇게 높아져 있는 건 7, 80년대 올 쇼크 이후에 처음입니다. 지금의 50년 만의 변동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4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속도로 올라왔던 인플레이션이 제어되지 않았기 때문일 거고요. 그리고 그걸 잡으려고 30년 만에 가장 강한 강도의 긴축을 하지만 아래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경기, 특히 미국의 경기 확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은 도대체 어떤 시각들이 어긋났냐고요? 이 차트를 저랑 같이 하나하나 보시면요. 노란색 차트가 현재 시장이 조망하는 경로입니다. 2023년 올해 이 시각 연초의 예상대로라면 우리는 침체에 빠졌어야 됐고 두 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를 시작했어야 되는 시점이지만 사실 올해 시장 예상보다 그리고 경기와 물가 모두가 강했고 그리고 침체에 대한 우려 모두를 되돌리면서 장기물 금리의 상승을 겪었던 것들이죠. 우리는 왜 이런 변동성 그리고 예상치 못한 그림에 놓여 있을까라는 것들입니다. 그걸 좀 설명해 보고 싶은데요. 올해 투자자분들은 사실상 지난 경험으로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미국의 연준이 30년 만에 가장 강한 강도의 긴축을 진행해서 지금 미국의 장기물 금리가 20년 내 최대치 수준에 놓여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적 금리 상황에서도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해 보입니다. 5개분기 이상 장기 성장을 상회하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건 미국이 이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한국 경제의 불황에도 주식시장의 이익과 기대감들은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들입니다. 과거 경험에서 낙수효과 순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일들이 다 뒤집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저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 가장 먼저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잡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3층의 노란색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금리가 올라오는데 경기가 왜 이렇게 강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의 선행성을 대표하는 지수를 모아놓은 경기 선행지수는 분명 하락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재고 순환 지수들이나 수출의 물동량들도 둔화되는 건 맞아요. 지금은 미국의 제약적인 금리 혹은 미국의 긴축이 나머지 주변국의 긴축을 지난 1, 2년 동안 제약적으로 가져가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사이클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는 이 노란색의 경제를 노란색의 파동을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아래 파동들이 즐거운 것들이죠. 파란색과 빨간색은 경제의 파동이 아니라 산업의 파동입니다. 가운데가 이제 투자에 대한 파동이고요. 그 아래가 더 긴 사이클에서 기술의 혁신을 이야기하는 콘트라티브 웨이브 30에서 50년의 파동들입니다. 3년짜리 노란색의 경기 파동은 하락하고 있지만 투자와 그리고 기술의 혁신 IT를 이야기하는 산업의 파동들은 꺾이지 않고 있는 것들이죠. 합을 내서 본다면 산업의 합이 경제이겠죠. 근데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은 이 산업, 마이크로가 모여서 매크로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 EPS가 되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보는 시각과 주식을 보는 이 산업의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걸 과거의 경험에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또 복잡한 그림이네요.
근데 이것 또한 되게 간단한 그림입니다. 2층의 그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이죠. 회색의 물가의 그림이 올라오면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연준은 금리를 올리는 긴축을 진행하게 되는 사이클을 제가 다 하늘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그림처럼 되겠죠. 아래 불끈불끈 솟아있는 이 그림은 얼마만큼 주가와 이익이 빠지고 경제가 얼마만큼 충격을 받았는지를 그린 건데요. 이 회색 음영이 우리가 오래 걱정했었던 침체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서 미국이 긴축을 진행했을 때는 시차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거의 대부분 침체에 빠졌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눈을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 미국의 94년 긴축입니다. 미국은 94년도에 8번의 금리 인상을 1년에 단행하면서 300bp 이상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빅스텝으로 계속해서 긴축을 강화했던 거죠. 근데 아래 보시면 경기와 이익 주식시장의 충격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95년 미국은 긴축 사이클을 멈추고 96, 97, 98, 99, 2000년 미국 주식시장에 역사적으로 기록된 닷컴 버블의 강세장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미국의 긴축과 유사한 그림이죠. 미국이 긴축을 진행하나 미국의 경제, 미국의 주식시장이 꺾이지 않는 나홀로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일 겁니다. 아마 이게 주변국의 경제와 제조업을 무너뜨려서 얻었던 상대적인 부가가치, 그리고 95년부터 시작된 PC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한 닷컴 버블의 기술 혁신의 사이클이 유사해 보인다는 거죠. 미국 외 국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94년, 95년에 미국의 제조업의 부상은 미국의 첨단 제품만 수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미국은 자국의 첨단 제품의 수출뿐만 아니라 자국이 긴축으로 겪어야 되는 침체의 우려와 금융시장의 불안마저도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94년, 95년 미국의 긴축이 지나고 난 다음에 96년 멕시코,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 국가들이 데킬라 위기라는 큰 불황으로 빠졌고요. 97년에는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IMF에 빠졌고 99년에는 러시아가 더 이상 빚을 못 갚겠다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었습니다. 지금과 너무나 많은 부분이 일맥상통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실질적으로 94년 긴축을 하기 이전 80년대 중후반부터 전 세계 반도체 1위 국가는 좌측에 그리는 그림 것처럼 파란색 미국이 아니라 노란색이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과 비슷하죠. 미국이 자국의 패권과 그리고 기술 우위,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나머지 국가의 제조업을 무너뜨리는 행위죠. 그게 아마 프라자 합의부터 이어진 유럽과 일본 제조업의 몰락, 그리고 미국 제조업의 부상이었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우측 차트가 지금 투자자들이 한번 장기 확신을 가지면 고민을 해볼 차트인 것 같은데요. 우측의 파란색 선을 한번 쫓아가 보십시오. 94년 미국의 긴축으로 경기 선행지수가 부러졌습니다. 97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색의 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경기를 이야기하는 지표들은 둔화되고 있지만 회색의 IT 매출은 그 당시 10년 동안 추세의 상승을 이어갔던 것들이죠. 매크로가 마이크로가 분리될 수 있는 시기가 존재한다는 것들고요. 그게 저는 지금과 아주 유사해 보입니다. 금융시장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94년 미국의 긴축이 채권 대학살을 이야기하는 지금과 같은 금리의 상승을 이야기했지만 미국 경제는 쉽게 부러지지 않았고요. 대려 미국의 긴축을 멈추게 했던 건 나머지 국가들의 위기였다는 거죠. 올해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을지 우리는 94년의 사례들 그리고 매크로가 아닌 그보다 더 상위 파동인 마이크로 산업 기술의 파동들을 잘 인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으네요. 이제는 구조적인 배경의 틀 안에서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떠한 경로를 가져갈지 애널리스트의 입장이 아니라 오늘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갖가지 경우의 수를 그려놨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핸드폰으로 저희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은 이 깨알 같은 글자가 보이지도 않을 거고요.
내년도에 이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의 변수에서 투자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막막한 일인가라고 고민도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시장이 생각하는 경우의 수를 적어 놓고요. 그 안에서 지금 시장은 어떤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판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제일 윗줄부터 보시면요. 시장이 생각하는 경제의 경로는 침체에 빠지기보다는 소프트 랜딩이라는 연착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비와 고용이 점진적으로 둔화되지만 제조업 경기가 돌아서는 그림, 그리고 미국의 확장적 재정이 경기의 하방을 막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인 둔화를 이야기합니다. 경기의 둔화, 수요의 둔화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압력도 점진적으로 해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이어 롱거를 유지하던 연준의 통화 정책은 내년 두세 차례 이상의 인하의 경로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강경한 연준의 정책 기조가 후퇴하고 피봇의 그림을 야기하게 되고, 이는 경기 둔화와 맞물리는 것들이죠. 이게 좋은 걸까요? 네, 이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경우의 수입니다. 골디락스라는 아주 좁은 길을 겪는 거죠. 이걸 골든패스라고도 표현을 하던데요. 이 짧은 과거에 보기 힘든 가능성에 시장이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이 긴축 우려를 벗어나기 때문에 달러 강세도 완화될 거고요. 주식시장도 경제가 둔화되나 금리 인하에 대한 밸류에이션 할증 요인과 경기가 저점을 찍을 거라는 기대 요인들이 작용하겠죠. 바로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에서 주식, 채권, 대체 모두가 아름다운 장을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시고 저 또한 상당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경로가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랑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될 건 시장의 경로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이제는 가운데 그림을 보실까요? 어떠한 문제들이 이러한 경로들의 태클을 걸거나 우리의 생각들을 뒤집어질 수 있을게 하는지의 이 복잡한 경우의 수를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미국의 재정 정책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막대하고 강력한 재정 정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셧다운에 대한 우려들이 있겠죠. 이게 이제 몇 주 안 있으면 다시 문제가 될 텐데요. 어찌됐건 이 이슈는 주식을 사야 되고 채권을 사야 되는 이슈가 될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죠. 미국의 강력한 재정이 미국의 경기를 부러뜨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강력한 재정을 하면 내년도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죠. 공화당의 트럼프이든 민주당의 바이든의 연임이든 어떠한 경우의 수라도 이 재정을 끌고 가는 데는 상당한 부담감이 들 겁니다. 만일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재정의 확장 수위를 낮추려고 하겠죠. 그럼 미국이 줄일 수 있는 재정 지출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 국방비일 겁니다. 이 국방비를 줄이게 되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지정학적 위험, 러우 전쟁이나 이팔 정쟁으로 대변되는 중동의 불안들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는 고스란히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그럼 시장이 생각하는 물가 하락, 디스인플레이션의 경로가 제어받는 일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 큰 위험은 신용 위험이죠. 내년도에 가장 확실한 위험이 뭐고 가장 가능성 높은 위험이 뭐냐고 저한테 물으시면요. 시장은 피봇을 기대하지만 과거 역사의 사례에서 금리 인상이 멈추고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에 항상 금융에 대한 위험이 반복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진국 국채가 문제가 되지 않을 테니 신흥국의 불안들이 확산되면서 미국이 금리 상승을 늦춰야 되는 요인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95년의 경우가 지금과 같은 경우겠죠. 어찌됐건 우리는 이러한 경로 모두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중국, 유럽, 일본, 신흥국, 한국 모두가 제가 제일 유력한 케이스의 경우의 수를 적어놨지만 이 경우의 수를 비켜갔을 때 상황 안에 아주 복잡한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겁니다. 어떻게 투자하실래요? 넌 도대체 지금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전략을 강조드립니다. 첫 번째는
디스인플레이션의 구간에 접어드는 구간에서 시장이 골디락스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골디락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정적 자산 배분이 아닌 동적 자산 배분, 더 쉽게 이야기하면 주식 채권을 구간별로 나눠서 사야 되는 난이도 높은 전략이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어려운 판때기에서 보다 확실한 성장에 대한 베팅과 보다 확실한 위험에 대한 해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들을 짧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가장 이 위험의 경로가 커지는 구간은 저는 강한 미국 경제가 유지가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점을 찍는 시그널은 나오나 미국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경기 확장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이 미국의 최종금리 긴축의 강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긴축의 강도가 높아지면 경기에 대한 인식이나 경기는 후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마치 동행하는 차트 같죠.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제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강한 미국을 근간으로 인플레이션이나 각종 지정학적 위험, 미국의 재정, 채권 확대에 대한 불확실 요인들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반기가 위험을 선호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회피가 해야 되는 시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럼 그 안에서 뭘 사야 되지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믿을 건 주가는 금리 하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펀더멘탈로 움직입니다. 지금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기업의 이익입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물론 이 전망치가 하향될 수 있지만 저는 상반기 제조업 경기의 리바운드와 강한 이익의 모멘텀을 살릴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한 우위. 그래서 저는 강한 미국이 유지되는 상반기에는 채권보다는 주식이 유리하다라는 판단이고요. 채권 시장에서는 장기물에 대한 베팅보다는 단기물, 확정 수익률에 대한 일들을 확보하는 전략이 저는 훨씬 더 우위가 되는 전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순환적인 대응에서 상반기는 주식이 채권보다 유리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채권에 대한 포지션을 분할로 늘려가는 전략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 확정적인 성장은 앞에 경제 주식에서 너무 많은 강조를 해주셔서 크게 강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제조업과 투자 사이클이 늘어나는 그림이고 미국의 인프라와 제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캐펙스도 올해보다 내년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이미 사불뜬 산업들의 램프업이라고 하죠. 공장의 가동 시기도 내년 하반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비스 소비 테크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견조한 미국 그리고 투자와 제조업의 사이클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산업들이나 테마들 뒷부분에서 어떤 테마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텐데 이 부분이 견조한 성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제조와 투자와 같은 컬러를 가지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되게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다 확실한 위험은 아까 많은 강조를 드렸는데 저 많은 위험들을 굳이 압축해야 된다면 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의 끝은 지정학적 위험이 야기한 공급망 불안입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이 되겠죠. 이는 연준의 통화정책으로도 제어하기 힘든 일이 될 겁니다. 파월이 중동의 중재자가 될 수 없고 러시아 전쟁을 종식시킬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지정학 위험이 야기하는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7, 80년대로 갈 겁니다. 이때는 주식 채권 모두가 방어의 역할을 가지기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직접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강한 미국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일들은 미국의 압도적인 경제 우위가 수그러들지만 여전히 달러 표시 자산의 주식 채권에 대한 상대적인 우위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모든 리스크들을 모니터링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예상 가능한 위험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강한 미국이 야기되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불안들, 특히 신흥국에 대한 위험들 모두를 감안해서 달러와 확정된 일들 이런 자산들에 대한 포지션은
적정 비중으로 살려가는 전략들이 위험을 제어하고 변동성을 제어하는 효율적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자산 배분에 대한 국면과 전통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자산들 중에서 올해 우위가 되는 자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중기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되는지로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국면, 이게 이제 주식 투자와 자산 배분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가르는 기준을요, 세로축이 이제 경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가로축이 물가가 됩니다. 내년도는 성장과 물가가 동반적으로 둔화되는 디스인플레이션의 구간이고, 그리고 그 다음의 구간은 성장이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굳이 네 가지에서 한쪽을 정해야 된다면 올해 시장이 예상하는 경로가 가장 아름다운 경로입니다. 물가와 경기가 동반 둔화되나 주식 채권이 같이 좋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로는 시장의 예상보다 평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그래서 보다 보수적이고 난이도 높은 동적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큰 판을 놓고 본다면 보통 전통 자산 배분은 주식 6채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저희는 대체 자산을 통해서 과거보다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제어할 수 있는 6대 3대 1의 포지션을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상반기는 채권보다는 주식이 유리하고, 채권 자산 같은 경우에는 단기물 중심의 대응을 하고 2분기 이후부터 분할에 대한 매수에 접근을 장기물 중심으로 가져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가가 더 중요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앞에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김성환 연구원이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결국 그런 그림일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판을 들여다보면요, 미중의 분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올해 주식시장을 압도했던 국가들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의 수혜를 받는 국가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일본, 인도, 멕시코 이런 국가들이 미국보다 주식시의 수익률이 좋았죠. 반대로 차이나 프락시에 대한 민감도가 강한 국가들, 중국, 유럽, 그리고 신흥국의 몇몇 국가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국은 어땠냐고요? 저는 한국은 그래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미국 공급망의 수혜를 받았고요. 코스피는 중국에 대한 영향도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마켓으로 보였습니다. 어찌됐건 그 두 가지가 나눴는데, 저희 앞에서 매크로나 주식 전략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벌어져 있는 미중의 디커플링이 더 벌어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죠. 추세적으로 강한 중국의 반등을 보고 있진 않지만 그 구간에서 제조업이 돌아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중국보다 한국이 상대적인 우위를 갖는 구간들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성장이 둔화되는 구간에서 저희가 테이크해야 될, 항유해야 될 귀한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공급망 중심에서는 여전히 일본과 인도에 대한 보다 중기적인 투자의 매력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ETF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지만 더 큰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투자 전략인데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2년 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우리가 지나왔던 지난 20년의 세상은 미국이 조성했던 국제 공급망의 틀 안에서 선진국의 자본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이 생산을 하면서 글로벌 물동량이 경제 성장을 끌고 갔고요. 그리고 그렇게 큰 경제 성장 내에서도 수요가 확대되나 저물가가 유지됐습니다. 중국이 낮은 물가를 수출해 줬고요. 그리고 기술, 운송, 갖가지 기술의 발전들이 운임의 비용들이나 물류의 비용들도 낮춰졌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고성장, 저물가, 저금리, 아주 용이한 신용의 창출 사이클로 실물과 금융시장 모두가 좋았습니다. 한국이 대표적으로 지난 20년에서 물동량이 늘어나는 과정 내에서 작은 내수 시장으로 전 세계 10위권에 달하는 큰 경제로 성장한 나라죠. 근데 세상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제 공급망이 파괴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압축된 공급망 내에서 한국의 수출이 구조적인
문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높아진 물가들은 고금리의 장기화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낮아진 성장, 높아진 물가와 금리를 대면하게 된 한국의 금융시장이 큰 위협에 처할 수 있겠죠.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그 위기에 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 높은 가계 자산의 부채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채 비중에 문제가 되는 부동산의 비중이 너무나 높고요. 그리고 장기간 이어지는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민간 부채에 대한 부실 우려들이나 신용에 대한 불안들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들이나 저성장 문제들 뿐만 아니라 이런 그림들은 쉽게 해소되기가 어려운 문제겠죠. 이 구간에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일본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런 고성장에서의 저성장으로 넘어가는 그림, 그리고 고령화, 그리고 낮아진 저금리, 고금리, 금리의 경로 내에서 어떤 것들이 변화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국가가 저성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계의 부채가 정부의 부채로 이전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국가는 저금리의 상황에 빠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과거에 쌓아놨던 제조업의 유산물인 외환보유고나 가계자산을 기준으로 해외 투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해외 주식 투자가 아니라 가운데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일본이 구조적으로 늘어났던 건 해외 채권 투자입니다. 근데 이 시기보다 지금의 금리가 200bp 가량 높습니다. 한국이 자산 배분의 구조를 넘어가야 된다면 두 가지가 되겠죠. 원화 자산 중심에서 외화 자산 중심으로 넘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가계의 높은 레버리지가 고금리에서 조절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과도하게 높은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금융자산 비중으로 넘어가야 된다면 지금은 미국의 높은 일들을 항유하기 아주 적기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큰 위기를 겪고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보다 긴 호흡으로 변화된 세상을 인지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투자를 해오시던 방향과 반대편의 변화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가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발표에서 다 못 담았지만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 자산별 애널리스트들이 이번 연간 전망 자료에서도 저희가 깊게 다뤄봤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드릴 수 있고 투자자분들이랑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내년에는 더 자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점심 먹고 바로 시작해서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분들이 많고요. 감사의 인사 전하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 신한투자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좀 더 돈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개발 산업에 대한 전망을 아주 심도 있고 요약해서 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바라면서 오늘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